먼저 인사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 오른쪽 계신 분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와 할아버지를 만든 정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여분이자 간더서를 만든 장영윤입니다. 근데 저희 광민규 배우가 오기로 했는데 혹시 안 계신가요? 같이 온다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나중에 아마 조금 늦게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선 연출한 우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핑을 좋아하세요. 연출한 김국비입니다. 그러면은 캠핑을 좋아하세요 김꽃비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여기 이제 감독님이시니까 네. 물론 전에도 뭐 나나나 같은 데서 연출로 참여하긴 하셨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도 해봤는데요. 이게 아마 감독님이 혼자 사신 첫 연출작인 그렇죠. 네. 거죠. 그래서 네. 여기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연출을 하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원래 연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랄까 그런 욕망 같은 거는 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20살 뭐 이럴 때쯤부터 있었는데 뭔가 막상 실행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꾸려서 뭐 예산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뭔가 도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그 프리엠 컴퍼니라는 곳에서 이제 기획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느냐. 근데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뭔가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하겠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시나리오 쓰고 막 사람 모아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영화에 저는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보여주면은 뭔가 김꽃비라는 개인을 구성하는 기호들이 되게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토바이를 아시는 분들 오토바이도 되게 잘 보였을 테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펜탁스 카메라 같은 거, 또 스탠리 머그컵 같은 거, 이런 보부하는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기호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냥 선택하신 건 아닐 거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스탠리 사고 싶은데 못 받아 보니까 그런 기호들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그 세 명의 캐릭터를 좀 세 명의 특성들을 되게 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했던 주인공은 사실 그 중간에 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캐릭터고 그 캐릭터가 사실 추구하는 거는 그 요조님이 연기하신 그 백패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런 사람을 되고 싶어하는 동경이 있고 또 동시에 약간 그 유튜버 같은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좀 얄팍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본인한테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그 기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있나 싶어서 유튜브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저 동영상 하나만 있고 구독 빡형 TV, 네. 빡형 TV도 있고 그리고 방금 트위터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 보니까는 이거 문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헤더에다가 이륜차 차별 그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정지해가지고 막 화내는 장면 에피소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되게 감독님이 어떤
조금 더 사적인 목소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아.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트위터 프로필 그 헤더에 이륜차 차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륜차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안 좋, 사회적인 인식이 좀 안 좋고 뭔가 그 제도적으로도 되게 좀 차별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탈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차별적인 제도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너무 깊은 얘기를 하기엔 여기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지점들이나 뭐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얘기고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 사실 이륜차 차별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저런 경우가 되게 어이없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도민분들은 많이 공감하는 장면이거든요. 제주에 살고 계신 제주도민 분들은 저 장면에 좀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어이없게 멈추는 경우들이 없지가 않고요. 실제로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도 결국에는 이제 그 주인공이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든 뭐가 됐든 풍경이 멋있어서 갑자기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을 정도인데 막상 그 풍경을 본다기보다 사진을 찍는 데만 연연을 하고 오히려 그 풍경을 등지고 사진을 찍은 화면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요조님이 마이크 만년필 쓰시는 것도 그랬고 되게 깨알같이 짚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주사 만드신 오유빈 감독님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너무 잘 봤고요. 바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바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가족을 되게 싫어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냉정하게 떨쳐내지 못하는 또 정 같은 것도 심지어 우리가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개인적인 생각도 좀 궁금하고요.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그 가족을 어떤 존재로 그리고 싶으셨는지 또는 어떤 가족 관계를 상상하시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가족 관계라는 걸로 얽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고 마지막 완성할 때까지 저는 이 가정의 분위기나 이 가정의 환경을 하나로 규정하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가족을 표방했어요 이런 걸 최대한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신경 쓰고자 했던 게 가족이라서 이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주고가 아니라 유나라는 개인 하나의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더 집중하려고 했었던 거라 최대한 그런 일반적이고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가족에 대한 시선들 그런 것들 좀 외면해 보려고 많이 하면서 영화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그린 영화다 보니까요. 프로덕션 디자인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좀 헷갈렸었는데요. 감독님이 굉장히 오히려 더 굉장히 강하게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다른 나라 별로 갈 정도면은 굉장히 미래일 텐데 또한 그런 거를 그릴 때 보통 선택하는 상투적인 수상 같은 것도 전혀 등장시키지 않으셨어요. 스포티지처럼 그려 나오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영화의 미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그 무대 미술 같은 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어떤 느낌을 내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세계관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게 현실보다는 약간 평행 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지구고 그 세계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영화 자체가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기보다 그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이제 미술적으로도 그렇고 로케이션적으로도 그렇고 곳곳에 현실감 있으면서도 그럴듯한 느낌의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관객들한테 이입을 시키고 싶었다가 미술과 이제 협의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썼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냥 이주선이라는 요소를 넣어주기만 했어요. 뭐 전광판에도 그렇고
기존에 있을 것 같은 도로 표지판에도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술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만들 수 있게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남자가 이제 이렇게 그 티켓 뺏으려고 그러다 실패하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그 다음 숏이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끌고 가는 차 없이 그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혹시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뭐 설정해 두신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 생각한 건 없었는데 개연성 때문에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걸 뭐 말씀드리자면 일단 윤호는 그 어머니 유골 가루와 그 함까지는 절대 못 갔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차로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차를 조금 운전해서 갔을 거고. 근데 뭐 이것도 현실적인 부분인데 요즘 다 스마트키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키가 없으면 시동이 꺼진다고 이제 알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차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차를 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휠체어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다리를 가리기 위해 덮고 있던 그 담요를 이용해서 끌고 왔다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민 배우님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 드리긴 할 거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무협은이자 감독실에서 진명령 역할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명민 감독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감독님께 무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창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전작에서도 뭐 무림 일과 같은 영화도 있었고 대결 같은 구도를 작품 속에 종종 그리신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무협이라는 그 세계에 또는 소재에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지가 이 작품을 보고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멋진 세계인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무협을 되게 또 별거 아닌 걸로 동시에 또한 그리잖아요. 약간 좀 시니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이 무협이란 세계 또는 소재에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계신지 지금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원래는 사실 좀 어렸을 땐 예술 영화를 더 좋아한다 취향이 그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점점 보다 보니까 좀 예술 영화를 좀 못 보겠고 그런 성향이 드러나면서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총은 좀 조금 총보다는 좀 칼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인물이 붙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검이나 그런 액션 영화가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런 설정들도 막 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특별하게 막 잘 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검은 막 권법도 다 다르고 막 쌍칼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게 무협의 굉장한 고수인데 그러니까 무협을 마땅히 쓸 데가 없다는 바위를 깨고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칼로는 칼을 써는 이런 설정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주인공이 이제 무협을 세계를 떠나기로 하고서 간 과가 경영학과잖아요. 또 그래서 뭐 최대 갔으면 굉장히 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 전공이 있었을 텐데 왜 또 경영학과를 선택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하는 사람들이 약간 무협하는 사람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단편 영화 굉장히 잘 찍고 와, 저 진짜 잘 찍은 사람이야 해도 이제 밖에 나가면 진짜 와, 백수고 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그걸 그 세계에서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들끼리 막 누구 감독님이야 막 그런데 밖에 나가면 진짜 아무도 모르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미장센을 막 뭐 연출을 장난 아니게 해 막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무협 고수들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경영학과나 기술을 배우거나 뭐 그런 쪽을 얘가 대학을 가면 그런 걸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체대 같은 거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사무직이 되게 원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씁쓸하네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청명검이 막 날아다니는 게 저거는 뭔가 카메라 트릭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거 되게 CG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청명검이 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그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명검은 제가 원래 사실은 꽤 오래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제 애니메이션 배경을 하는 친구가 마침 제가 영화를 찍을 때쯤 그 CG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돈을 못 벌 것 같고 영화 CG를 해야겠다 하면서 학원을 막 졸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마침 내 영화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CG가 일부는 뭐 이렇게 검이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거는 실제 검인데요. 하늘이나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거는 CG고요. 그리고 그 바위 부서지는 거 너무 표현하는 CG지만 어쨌든 그 것들은 CG입니다. 저는 스티로폼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바위 부서지는 거는 CG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박민규 배우님께 또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은 무협 세계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되게 두 가지 면을 가진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연기하실 때 배우님은 그러면은 이 인물을 어떤 통일된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 잡고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협 따로 일상 따로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기를 하신 건지 요거를 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은 느낌으로 우선은 접근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진명령이랑 캐릭터가 굉장히 돈도 못 벌고 뭔가 이 무협이라는 게 내 삶에서 앞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되게 뭔가 자존감도 매우 낮아져 있고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에 잘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뭐 무협 장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찍을 때도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약간 코미디와 약간 무협 장면에서는 뭔가 여기서 더 진지해야지 이 영화가 더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협을 할 때는 최대한 그 겸허한 마음으로 상대와 전투를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술 연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쩔 때는 90년대도 아니고 거의 70년대 홍콩 영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요. 어떨 때는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애초에 만화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또 어떤 장면은 또 되게 근사하게 무술 장면도 나온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련 과정을 어떤 연습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무술 감독님이 저희 배우들을 티칭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그 좀 화려한 액션이나 이런 건 소화할 수 없었기에 또 감독님께서 또 레퍼런스로 생각하는 것과 무술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는 아무래도 코믹 무협 액션 영화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성룡이나 약간 그런 식의 액션 그 장면들을 좀 구상을 해오셔서 저희한테 그거를 좀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서 아마 그 오경화 배우님과 붙는 장면에서 그렇게 했었고 몇몇 장면 이제 대역으로 이제 화려한 장면들 대역 이게 제가 좀 캐스팅할 때 무협 액션 영화라는 생각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고 캐스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연기 위주로 우리 또 강민규 배우는 또 오랫동안 독립영화계 어려운 역을 도맡아한 눈물이라는 영화에서도 돈 없어서 이렇게 헤어지는 역, 그 다음에 전에 라이더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비관적인 정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협만 했으면 됐었는데 이 액션이 잘 나온 거는 되게 오래 찍은 거예요. 되게 막 하루 종일 찍어서 편집해서 진짜 몇 초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못 나온 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 찍은 거고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액션의 합이
흐르는 리듬이 되게 느리잖아요. 그 리듬 느린 게 진짜 70년대, 80년대 처음 홍콩 영화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 하면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서 할아버지의 연출하신 정일행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도 되게 감독님 사적인 얘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엔딩 크레딧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처음에 시작한 게 개인적으로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거는 맞는데 내용 자체는 모두 허구고요. 그냥 제가 만든 픽션인데 영화를 완성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엔딩 크레딧을 쓰면서 그냥 제 그 아이디어의 영감이 되었던 할아버지한테 그냥 메시지를 한마디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픽션이라고 하셨지만은 거기 재봉이란 디테일이 굉장히 저는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듣기 전까지는 진짜 뭔가 감독님 할아버지가 재봉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재봉이라는 그런 소재는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할아버지랑 그 손녀인 민서의 연결고리가 되는 매개체를 찾느라 되게 오래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세대를 아우르면서 뭔가 젊은 세대도 직업적으로 향유할 수 있고 그 이전 할아버지 세대도 직업인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야가 뭘까 하다가 마침 그냥 재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봉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플래시백의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플래시백으로 이루어진 플래시백이 굉장히 중요한 연출 장치인 영화인데 과연 이 플래시백으로 누구의 플래시백일까라는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민서의 플래시백이라면은 민서는 이미 할아버지를 이미 마음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영화의 3인칭의 플래시백이었었다면은 민서는 아마 영화 거의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플래시백인지에 따라서 영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게 바뀔 것 같아요. 혹시 네, 이 플래시백도 쓰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마침 여쭤봐 주셔서 감사한데 그 처음에 나온 그 개별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막 울고 사고치고 했던 거는 3인칭 관점에서 보는 플래시백이고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재봉하는 작업실에서 전화를 받는 그 장면만 주인공 민서의 기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지금 계속만 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다리미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오늘 본 영화 4편 중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청년검에서 이렇게 팔을 휘둘러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다리미 장면이 진짜 약간 좀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선으로 연출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섬뜩한 느낌을 내고 싶으셨던 건지 그렇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극점이 한 군데씩 있잖아요. 제 과거 에피소드마다. 그래서 조금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되 애가 천방지축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가 필요했는데 처음에 사실 거울 깨는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넘어갔고 처음에 거울 깨는 걸로 시작을 하니까 후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리미까지 들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폭력적인 장면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다시 보면서 약간 걱정은 됐는데 맞습니다. 좀 심하게 설정한 게 맞긴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애니메이션이라 이게 사실 화상 입은 건데 귀엽게 연출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쁜 쪽으로 무서웠던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서스펜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긴장을 하면서 영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제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주선을 연출하신 오유진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아버지를 또는 아버지를 캐리어 안에 넣으려고 하지만 그의 무게를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까는 저 아버지가 정말 몇 킬로인지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기억에도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버지의 무게가 이 영화에서 절대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여겼던 이유는 유나가 아버지를 체중계에 올려보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인물이 아버지를 무게를 달아보고 뭘 하려고 한다.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버지의 몸무게가 밝혀져 버리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 무게에 들어갈 수 있네? 아니네? 그 답을 주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열어두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들어온 질문이 그 이후에는 그런 둘은 어떻게 됐을지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방금 전에 한 대답과 비슷한 답일 것 같은데요.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든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답을 했는데, 네, 관객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영윤 감독님께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GV를 들으며 생각한 건데 무협은 이제 감독사에 나오는 주인공과 감독님이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표. 혹시 감독님 본인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드신 건가요? 제가 그 진영이 고백할 때 하는 내가 어촌 고양이라고 그게 제가 실제로 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예. 뭐 오빠 미안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강민규 배우가 이상하게 그 안경도 제가 평소에 쓰던 안경인데 이상하게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해줘서 만족스럽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대사가 그 대사였거든요. 네, 어촌 고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 실제로 뭔가 연기 디렉팅을 하실 때 이제 또 엄청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몸소 이렇게 실제로 연기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연기하다가 이렇게 이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좀 모사를 해서 표현했었을 때 훨씬 더 장면이 더 재밌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아버지 할 때 이제 청명검 부르는데 왜 안 나올까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독님께서 직접 이렇게 디렉션 해주실 때 몸소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모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영윤 감독님 애니메이션에서는 목소리 연기도 많이 하셨었고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또 배우분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꽃비 감독님께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주인공은 그게 유튜브에 마지막에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싫어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걸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대댓글도 아닌 왜 싫어요를 누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나올 줄 알았고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약간 심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만년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만년필이라는 게 되게 좀 사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만년필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물에 허무하게 그냥 지워져 버려서 정보를 남겼던 걸 이제 얻을 수가 없게 돼서 허무하게 만든 그런 요소인데 정작 이 사람과 연결하게 만들어준 거는 이 주인공이 약간 무시했던 유튜버의 유튜브 영상 덕분에 4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걸 약간 넣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약간 심술이 났던 거죠.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에 그래서 뭔가 심술이 난 것도 있고 약간은 조금 근데 심술이 되게 나쁘게 난 게 아니라 약간 관심 끌고 싶은 마음 같은 것도 동시에 있는 그런 좀 귀여운 심술 같은 거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났는데요. 공통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들께 캐스팅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배우들을 캐스팅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들을 이렇게 캐스팅하셨는지 또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꼬비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저를 캐스팅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에 살고 있었고 예산이 막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최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이제 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제주에서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우니까 그래 내가 하자 하고 나머지 배우들을 이제 또 마침 요조님이 저희 근처에 살고 계셔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서 요조님이 이제 해주셨고 나머지 한 명 유튜버 역할이 사실 전문 배우가 아니에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근데 제가 그냥 아는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갔는데 제주도에 이사를 왔는데 10몇 년 전에 보고 못 봤던 대학교 선배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실제 성격이 약간 저래요. 본인은 약간 아마 부정할 텐데 약간 말투나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학 선배라고 해서 배우 전공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배우를 못 찾아서 이렇게 난항을 겪던 중에 선배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왠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예산도 적고 이런 단편 영화 현장에서 배우 선택이 좀 리스크가 큰 그런 거라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 비전문 배우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산도 빠듯한데 고민 끝에 약간 도전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너무 잘 캐릭터를 살린 것 같아서 네 모두 세 배우 모두 만족합니다. 네. 특유의 뭔가 싫은 느낌을 굉장히 잘 연기하셨습니다. 저는 배우마다 그러니까 캐스팅을 한 과정이 좀 다 다른데 일단 유나 역할을 캐스팅하려고 했을 때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저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저음을 가진 여자 배우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여러 분들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을 이제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혜인 배우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유나가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혜인 배우 원래 숏컷인 머리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혜인 배우를 바로 캐스팅하게 됐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많았어요. 작고 마른 몸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25kg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 라는 기준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종일 선생님이 원래는 연출가 선생님이세요. 근데 첫 매체 연기를 저와 함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남자 역할 서현우 선배님은 서현우 선배님이랑 예전에 이제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서현우 선배님을 떠올렸을 때 남자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시나리오를 못 썼던 캐릭터인데 서현우 선배님을 생각을 했을 때 남자가 서현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바로 이제 캐스팅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스케줄도 맞추고 해주신다고 하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 가지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일 감독님 그리고 강민기 배우님도 이렇게 작품 아마 되게 많이 이렇게 찍고 계신데 배우 캐스팅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 작품을 아까 잠깐 설명해 주긴 하셨지만 이 작품을 고르신 이렇게 이유 같은 것도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셨는지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장일 감독님. 저는 사실은 오디션을 그냥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디션을 사실은 봐도 잘 모르겠고 너무 짧게 하니까 그렇다고 상업 영화처럼 여러 번 오디션을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시키기도 단편 영화에서는 좀 어려워서 또 강민규 배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강민규 배우가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강민규 배우한테 제안을 줬더니 이제 시나리오 보고 코미디라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두운 영화만 계속 나와가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오경화 배우는 저 서울독립영화제 부산행 역할 맡은 서울독립영화제 60초 독백 페스티벌에 2등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60초 독백 페스티벌을 배우 독백
그거를 이제 거기서 나중에 배우를 구해야겠다 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거 2등하고 나서 연락 온 사람 저밖에 없다. 그래서 예 아주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서은정 역할 배우는 갑자기 원래 하려던 배우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2, 3일 전에 갑자기 구하게 됐는데 그게 좀 마음에 들어서 예, 결과적으로는 배우 이 운은 그냥 운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좀 너무 모르겠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당시 때 고민이 항상 돈이었고 우울한 영화에 역할을 맡고 있었었는데 코미디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즌 때 이제 코미디 영화가 들어왔던 것 중에 한 편이 이제 무협인자 반도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뭔가 되게 귀여운 지점도 있고 하면서 좀 뭔가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무조건 작품에 참여하겠다고 했었고 아니야 그럴까 이제 끝나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정말 참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나온 배우들 특히 오경화 배우님 하고 연기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제가 오경화 배우님 팬이 됐어요. 저 사실 그 얘기해도 돼요? 저 사실 유튜버 역할에 후보에 박민규 배우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한 느낌이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좀 너무 호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박민규 배우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좋은 이유로 캐스팅되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제대로 그 성우분들한테 연기 디렉션을 줘가면서 합을 맞춰봤던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어영부영 어떻게 뭐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운드 맡아주신 감독님 통해서 배우분들 소개받아서 하루 만에 후딱 그 디렉팅을 해서 녹음을 끝마쳤는데 사실 지금도 아직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때도 정말 모르겠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연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날 집에 와서 조금 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지금 하는 작품의 배우들을 되게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배우분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다른 감독님들이랑 배우 통해서 좋은 대답 잘 들었고 앞으로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민서가 우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인 배우분이신데 그분이 그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애기 목소리로 우시느라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감독님부터 요즘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년 봄 완성을 목표로 섬에서 고립되는 4명의 여자아이들이 주인공인 그런 스릴러 크리처 장르물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도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상영을 서울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반드시 제발 꼭 상영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마치고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백수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그 되게 어려운 지금 시기잖아요. 왜 하필 영화제만 하려고 하면은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이 상하지만 이렇게 또 철저한 방역 시스템과 안전하게 또 영화 관람을 해주시게 도와주신 이제 서울독립영화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제 관계자처럼 보내서 깜짝 놀랐네요. 저는 장편 시나리오도 쓰고는 있는데 요새는 영화 쪽이 너무 안 좋아서 뭐 들어가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뭐 그냥 시나리오만 쓰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심서구 촬영 감독과 그 여자친구 같이 오셨는데 두 분 오래 가시길 빌고요. 그 대부분 저희 영화에 잘 나온 부분들이 우리 촬영 감독 덕인 것 같아서 끝나고 나니까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단 백수고요. 그리고 하는 거 같고 뭐 차기작보다는 원래 이주선이 장편의 플롯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주선 장편 시나리오로 일단 써볼까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길래 저도 이 자리에 지인들이 오셨는데 영화를 하다 만난 지인 혹은 제가 영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관객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에 살면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백수는 아니고요. 제대로 된 걸 하는 네,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뭔가 꼭 영화 플랫폼이지, 뭐 어떤 다른 형태가 될지 몰라도 어떤 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은 일단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또 다음 작품으로 제가 연출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들 꼭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 그때 마스크 없이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객분들도 오늘도 되게 춥더라고요. 돌아가는 길 따뜻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극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